언제까지 버티실 건데요? 이 늙은이가 참 끈질기네.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7살 며느리가 85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거실 구석에서 목발을 짚은 14살 손자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에 든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가족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희가 효도한다는 것이 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74살 한미정 할머니가 아파트 복도에서 외쳤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집문을 열 수 없었어요. 열쇠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경비실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관리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신탁 통지서에 의해서요. 과연 이 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며느리의 학대 속에서 살아남았고, 다른 한 분은 투명 인간 취급받다가 스스로 독립을 선택했어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인천의료원 응급실.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 85살 한복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기가 그녀의 입과 코를 덮고 있었어요. 양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눈두덩이가 움푹 들어가 있었고 광대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마치 해골 같았어요. 2달 만에 7kg이나 빠진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14살 손자 민호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어요. 축구부 유니폼을 입은 소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휴대폰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요.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단호했어요. 응급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는 복도에 있던 아들 태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45살의 태수가 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IT 회사 과장인 그는 골프를 치러 갔다가 급히 달려온 참이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환자분 혈액 검사 수치가 이상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의식 저하. 의사가 잠시 멈췄다가 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어머님께 뭘 먹인 거 아닙니까?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뭘 먹였다니요? 동물 검사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어요. 사흘 후면 결과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물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설마 우리 어머니를 누가... 복도에서 며느리 선희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47살의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순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희는 급히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도망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소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4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국제여객 터미널. 74살 한미정 할머니는 대합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섞여 들렸어요. 대마도 노선 승객 여러분은 승선 수속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태균이와 며느리 서연이는 서연이 부모님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고 계셨고 서연이 아버지는 새로 산 여행용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계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맞춰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몇 장을 더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배경을 바꿔가며 미정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태균이가 입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뒤에 나올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태균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승선권 교환 창구 앞을 지나가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노약자 탑승 우선이라고 적힌 푸른 표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약자, 언제부터 나도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하세요? 아니요, 배는 안 타요. 아, 그렇군요. 가족분들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실 거예요. 직원의 말에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출항 30분 전 승선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가 휴대폰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와이파이 잡히면 영상 통화 드릴게요. 배에서 보는 불꽃놀이 정말 예쁘다던데. 그러면서 서연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혈압약 챙기셨죠? 멀미약도 가져오셨고? 세심한 관심이었어요. 서연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다 챙겼어. 걱정 마라. 그때 서연이가 미정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혈압 조심하세요. 아, 그런데 저희 엄마 약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말을 끝내고 나서야 서연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나 봅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미정 할머니는 안사돈의 혈압약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고요. 응, 알겠어. 대답은 했지만 입맛이 씁쓸해졌어요. 마침내 배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판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태균이는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있었고 서연이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은 파란색 우비를 나란히 입고 계셨어요. 배가 서서히 부두를 떠나면서 그 색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형태였다가 그 다음엔 작은 점이 되고 마지막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부두 끝에서 혼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때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신혼여행을 갔을 때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이 주인이지, 이 집에, 이 삶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미정 할머니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라고.
그녀가 있어야 집이 집 같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녀 없이도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바꿔야겠어. 내가 바꿔야 해. 침대 위에 복순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2020년 봄이었어요. 그해 4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복순 할머니는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쳤어요. 며칠 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인천의료원 신경과 한민우 의사가 복순 할머니를 진찰했어요. 45살의 한 선생님은 10년 넘게 복순 할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의 의사였어요. 한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민우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MRI 촬영, 인지 기능 검사,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순 할머니,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한민우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가족과 함께 계셔야 해요. 한민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어요. 아들 태수는 IT 회사 과장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어요. 손자 민호는 당시 9살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복순 할머니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선희가 먼저 찾아왔어요. 2020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함께 사세요. 선희가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2살의 선희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며느리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선희야.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될 텐데. 복순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집에서 일하니까 시간 많아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선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은 줄 몰랐습니다. 2020년 7월 복순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25평 아파트였어요. 복순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희는 친딸처럼 복순 할머니를 대해줬어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당뇨가 있는 복순 할머니를 위해 저염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약 먹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희가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줬어요. 복순 할머니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손자 민호도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민호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한민우 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복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복순 할머니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는 게 느껴져요. 한민우 의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순 할머니의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의 말투가 가끔 차갑게 느껴졌어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선희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집안일을 도와야지. 복순 할머니는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85살의 나이에 관절염이 있었지만 참았어요. 2024년 봄 복순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복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조심스럽게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선희가 긴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편의점에 음료수 사러 가요.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새벽 외출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복순 할머니는 밤에 잠을 설치다가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려고 열었습니다. 순간 복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광고 전단지가 잔뜩 있었어요. 온라인 카지노, 빠른 당첨,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더 뒤졌어요. 채권자들의 독촉 우편이 있었어요.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이자만 600만 원 넘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연락 없으면 당신 남편 회사로 연락할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며느리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빚까지 졌어요.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채권자들의 우편물을 보여주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울면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프리랜서 일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어요.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구 소개로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 작은 금액이었대요. 그런데 한 번 100만 원을 따면서 맛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냐? 복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4천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워요. 복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 태수는 아는지? 선희는 모른다고 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어머님.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헤맸구나. 복순 할머니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도박을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끊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이제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복순 할머니는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로 울면서 사정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달라고 제발 제발 하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느 날 오후 선희가 복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라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선희가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을 빼냈어요.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손자 민호의 대학 학자금으로 남겨둔 돈이었어요. 안 돼. 그 돈은 민호 대학 학자금이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차갑게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제시도 계속. 복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복순 할머니에게는 말도 걸지 않았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며느리 선희가 복순 할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꿀차였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선희가 차갑게 말하며 침대 옆 탁자에 차잔을 놓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다시 차를 준비해 준 걸까요? 혹시 화가 풀린 걸까요? 복순 할머니는 차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맛이 이상했습니다. 달콤한 꿀맛 뒤에 약간 쓴맛이 났어요. 복순 할머니가 차잔을 보며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약초 넣었어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요. 다 드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갑게 복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다 마셨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순 할머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고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흐릿했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며느리는 9시쯤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드세요. 며느리가 명령하듯 말하면 복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어요. 매일 밤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깊은 잠, 무거운 몸, 흐릿한 정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차에 뭔가를 탔다는 걸. 아마도 수면제일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두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가 더 화를 낼 것 같았어요. 복순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억지로 차를 마시고 혼수 상태처럼 잠들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약도 제때 못 먹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일요일 오후 2시쯤 복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었어요. 으윽! 복순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순 할머니의 몸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눈은 반쯤 감겼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목발을 버리고 무릎이 아픈데도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요.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지난 3주 동안 자신이 모은 증거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인천시 부평구 123번지,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셔요. 빨리 와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미정 할머니에게도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가 떠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정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45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 집에서 미정 할머니가 주인이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늘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미정 할머니를 위한 공간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미정 할머니는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냥 한미정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건강검진 날짜와 크루즈 날짜가 겹쳤을 때 아무도 미정 할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태균이가 무심코 말했어요. 집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방은 북박이장만 남겨두고 줄일 예정이에요. 어차피 혼자 쓰시니까 넓을 필요 없잖아요. 태균이의 문자를 받은 미정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방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문자로 받고 있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차린 밥상.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운동복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와서는 냉장고만 열었습니다. 저희는 운동 전에 프로틴 쉐이크만 마셔요. 몸에 좋거든요. 서연이의 대답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서둘러 보였습니다. 미정 할머니가 만든 반찬들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대신 서연이 친정에서 보낸 반찬들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보낸 반찬 받으셨죠? 우리 엄마표 깍두기 정말 끝내줘요. 서연이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반찬통들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뒷전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미정 할머니는 남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도장과 가족사진, 집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소유자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의 주인은 나.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묘하게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날 밤 미정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꿔야겠어. 내가 바꿔야 해. 다음 날 미정 할머니는 구포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한편에 작은 교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강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미정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슷한 나이의 분들 7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강사님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다. 그 말이 미정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정 할머니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노인 재산관리 전문이라고 적힌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장에 적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도연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보였어요. 정도연 법무사였습니다. 5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정도연 법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정 할머니가 말을 시작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도연 법무사는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정도연 법무사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집은 어르신 명의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활신탁, 일반 매매, 전세, 장기임대까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참을 설명 듣고 나서 미정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탁으로 관리하고 집은 장기임대 주고 저는 근처 작은 곳으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좋은 절충안이네요. 정도연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정 할머니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 도장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볼펜을 잡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미정. 선명하고 당당하게. 서명을 마치고 나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내가 선택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지금 크루즈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 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링거 치료 덕분에 복순 할머니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여전히 온몸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고개를 약간 돌리자 손자 민호가 보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물컵을 들고 빨대를 복순 할머니의 입에 대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민호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습니다. 민호는 침대 가까이 얼굴을 가져다 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수로 자신을 지킨다는 걸까요?
하지만 민호는 진지했어요. 할머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전부 다요. 복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복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거실이 보였고 며느리가 복순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빨리 안 닦아? 무릎 꿇고 제대로 닦으라고. 화면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화면 속에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85살 노인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영상들이 이어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손빨래를 하는 장면. 약을 반으로 쪼개어 먹는 장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몰래 찍었어요. 매일 거실 책장 위에 휴대폰을 세워두고 충전하는 척했어요. 엄마는 제가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위층 금순 할머니한테도 받았어요. 민호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와 계단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쯤 며느리가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엄마가 도박하러 새벽마다 나간 거예요. 금순 할머니 베란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복순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항상 피곤해 보였구나.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도박을 했구나. 할머니, 왜 참으셨어요? 왜 아빠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호의 질문에 복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참았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참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할머니가 참으신 게 엄마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민호의 말에 복순 할머니는 몸이 굳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침묵한 것이 며느리에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준 거였어요. 할머니, 저한테는 엄마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14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이 자신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튼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위층에 사는 금순 할머니였어요. 68살의 금순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금순 할머니가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한테서 얘기 다 들었어. 내 CCTV에 찍힌 거 경찰한테 줄 거야. 내 며느리가 한 짓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금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금순 할머니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아, 넌 잘못 없어. 내가 참은 게 잘못이 아니야. 내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그 순간 복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침묵으로 일관한 게 잘못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14살 손자가 보여준 용기 앞에서 복순 할머니는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는 자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가족을 지키는 건 거짓과 침묵이 아니라 정직과 용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동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수를 면담실로 불렀어요. 민호도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장기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면제요? 저희 어머니는 수면제를 드신 적이 없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복용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몰래 먹였다는 뜻입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옆에 앉은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요. 병원 옥상 벤치. 태수와 민호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전부 다 찍었어요. 민호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었어요. 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다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무거운 이불 빨래를 하는 장면. 며느리가 할머니를 향해 맞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거실에서 김치만으로 혼자 허겁지겁 밥을 먹는 장면. 태수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언제부터? 7월부터 찍었어요. 민호가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한 직후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웃다가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얼음같이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 태수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제시도, 계속. 이 미친. 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더 있어요. 위층 복내 할머니가 주신 CCTV예요. 민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는 것도 찍혔어요. 그리고 한민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몸무게가 4개월 만에 7kg이나 빠졌대요. 3월부터 계속 줄었다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드셨는데. 민호가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4살 소년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잖아요. 저도 집에 온 다음에야 알았어요. 태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회사에 휴가 신청한다. 일주일은 쉴 거야. 태수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위급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가족 휴가를 요청했어요. 상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휴대폰 영상, CCTV 파일, 진료 기록, 동물 검사 결과. 경찰은 며느리 선희를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선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프리랜서 일이 작년 말부터 끊겼어요. 돈이 없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온라인 카지노를 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더 크게 걸었어요. 빚이 얼마였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 거의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까? 선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집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통장을 찾으려고, 깊이 주무시게 하려고 시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도 가입했죠?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던데. 형사의 질문에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가 꿀차를 가져왔습니다. 마시고 나면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거절하면 무서웠습니다. 민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14살 소년이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을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마르셨어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민우 의사도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환자분의 건강 악화는 인위적인 학대의 결과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수면제 과다 복용, 영양실조. 이는 방치나 학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오선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도박 중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어요. 또한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합니다. 선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복순 할머니를 태수와 민호가 부축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또 다른 극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전자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오류음만 계속 울렸어요. 이 번호가 맞는데 왜 자꾸 안 열리지? 태균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뒤에는 서연이 부모님까지 계셨어요. 태균아, 뭔가 이상한데? 서연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경비실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출입 권한이 변경됐습니다. 신탁 통지서에 의해서요. 신탁이 뭔 소린데요? 태균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장모님, 장인 어른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이 생활신탁을 신청하셨어요. 이제 집 출입은 수탁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의 설명에 태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언제? 일주일 전쯤 되었나요? 바로 그때 미정 할머니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엄마. 태균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응, 내가 결정한 거야. 미정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어요. 우리 갈 데가 어딘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태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알아서 해. 미정 할머니의 대답에 태균이가 말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안사돈,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제가 제 집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서연이 어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미정 할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그때 서연이가 무언가를 휴대폰에 타이핑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을 때 시어머니 때문에 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미정 할머니의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 하소연거리가 되고 있는 거구나. 정도연 법무사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도연 법무사입니다. 정도연이 태균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주 및 관리 권한 변경 절차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태균이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법무사님,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네, 어르신께서 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태균이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서연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것도, 집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였다고요. 효도.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효도한다는 게 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건강검진은 너희 일보다 뒷전이고 내 말은 항상 다 틀렸다면서. 그게 효도하는 거야? 미정 할머니의 질문에 태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뜻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내 뜻을 들어본 적이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숨소리만 들렸어요. 건강검진 날짜랑 크루즈 날짜가 겹쳤을 때 나에게 물어봤니? 태균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내 방을 줄인다고 했을 때 내 동의를 구했니? 또 다른 침묵. 태균아, 효도는 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때 서연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사돈,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한 일이에요. 밤이 되어서야 상우와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온 가족이 복도에 모여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막내라서 그런지 목소리에 서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려는 것 같았어요. 상우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생활비 분담표를 만들었어요. 종이에는 세 형제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태균이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여기에 제 이름은 있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태균이의 질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균아. 상우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생활비는 분담하겠지만 태균이도 미정 할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정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진짜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괜찮아. 내가 먼저 말할게. 미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길을 찾아볼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미정 할머니는 자신이 이사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당황한 얼굴, 태균이의 붉어진 눈, 서연이의 휴대폰 화면, 상우의 분담표,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현실. 휴대폰을 보니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태균이, 상호, 재훈이 모두에게서요. 하지만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한미정, 오늘도 견뎠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는 여전히 삶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켜지고 꺼지는 불빛들. 미정 할머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흘러가는 삶의 일부.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삶.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가족들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것.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것. 2025년 8월 어느 일요일 오후 복순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수면제를 끊으니 몸이 좋아졌어요. 치매는 초기에서 중기 초반으로 진행되었지만 한민우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진행 속도가 크게 늦춰졌습니다. 때때로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이제 아들, 손자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복순 할머니는 손자 민호, 그리고 민호의 친구 석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호는 작년 가을부터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끝난 후 점진적으로 운동을 재개했고 이제는 목발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축구부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석진도 함께 공을 찼어요. 두 소년이 웃으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도 산책을 나와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복순아, 많이 좋아졌구나. 복내가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내 덕분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 민호가 진짜 대단한 거지. 14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복순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공을 차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1년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절망, 두려움, 고통, 산소 흡입기를 끼고 있던 모습,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복순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자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공을 차다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꽉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골 넣었어요. 목소리가 신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최고야. 민호가 할머니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구했죠?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스스로 용기를 낸 거야. 너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준 거고.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태수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딸기 아이스크림이요. 좋아하시잖아요. 복순 할머니가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태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못 본 척 안 할게요. 복순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손자는 친구와 놀고 있고 아들은 옆에 앉아 있고 친구 복내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얻었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소중히 살아갈 것입니다. 햇살이 복순 할머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복순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가끔 저녁이라도 챙겨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씩은 엄마 얼굴을 봐야죠. 태균이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시작은 어색해도 진심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며칠 후 태균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통영 바닷가로 여행 가실래요? 크루즈 말고. 네,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로요.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갔던 크루즈 대신 이번에는 미정 할머니도 함께 가는 여행이라니 마음에 들었어요. 토요일 오전 태균이가 직접 운전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차 안에는 간단한 간식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서연이가 뒷좌석 쿠션을 조절해 주었어요. 2시간 정도 달려서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좋아. 조용하고. 펜션에 짐을 풀고 해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어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속도로. 태균이는 앞서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미정 할머니의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걸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녁 때 펜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어요. 태균이가 휴대폰에 노래를 틀었습니다. 7080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네요. 가는 세월, 이문세 노래. 그러게. 음악을 들으며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거리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기억을 붙들어 두고 싶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태균이가 물었습니다. 너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야. 사진을 보니 새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날 아빠가 카메라 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필름 3통이나 썼어. 제시도, 계속. 그랬나요? 응. 한 장 한 장에 새로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밤이 되자 펜션 난간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태균이가 옆에 와서 섰어요. 엄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아, 그렇구나.
태균이가 웃었어요. 맞아요. 엄마는 늘 거기 계셨네요. 별을 보며 서 있으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원룸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바꿀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새 달력을 사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일정을 먼저 적었어요. 건강검진, 시장 모임, 합창 연습, 가족 식사, 모든 게 미정 할머니가 정한 순서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임차 부부에게서였습니다. 어르신, 이사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 따뜻한 문자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녁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균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여행 어떠셨어요? 화면 너머로 태균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곧 상우와 재훈이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엄마, 합창 연습은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이야. 저희도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웃었어요. 좋지. 오렴. 영상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구포시장 강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사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어요. 그래요? 조회수가 천천히 늘고 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신기했습니다. 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누군가 보고 있다니. 어떤 댓글들이에요?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변화를 시작해야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댓글들이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지금은 그냥 한미정이었습니다. 무서웠던 혼자가 이제는 자유였어요. 외로웠던 침묵이 이제는 평온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한미정. 아직도 또렷했어요. 매일 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어둔 메모지를 봤어요. 아침 8시 약 화요일 병원, 목요일 합창 연습, 기억을 도와주는 작은 장치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합창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가족들과도 만나고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74년을 살아서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정 할머니의 시간이니까요. 복순 할머니와 미정 할머니. 두 분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는 것.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 가족을 지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거라는 것. 복순 할머니는 손자의 용기에서 배웠습니다. 14살 소년이 보여준 정의감과 사랑. 그것이 85살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 것인가, 주인공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침묵하는 할머니가 계실지 모릅니다. 투명 인간 취급받는 어르신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를 내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85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미정 할머니는 74살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복순 할머니나 미정 할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민호나 태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이 필요합니다. 복순 할머니와 미정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